제가 전시 초반에는 전시 안 보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어떤 작품 오는지 정보만 얻고 대충 이야기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는데, 최근 전시 중에 가장 전시 평가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스웨덴 국립미술관 전시를 초대받고, 초대라기보다는 약간의 협업 비슷하게 그런 일로 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특별 도슨트를 하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답사 차원도 있고 협업도 있고, 그래서 직관을 다녀온 다음에 많은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현재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전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항상 엄중히 경고하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의 미술 지식 수준보다 매우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전시에 대한 소식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3월달이면 진짜 오래전에 이미 시작했네요. 8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약 2달 남았고, 전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예매율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방학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정보 확인하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제가 전시 이번 그 테마랑 조금 다르게 구성은 했거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풍의 작가들입니다. 먼저 이번 전시가 도록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전시 설명이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진짜 미술관에서도 열심히 읽는 분들은 뭐 굳이 공부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술관에서는 글자 잘 안 읽게 되지 않나요? 저는 안 읽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이제 보면 자연주의, 사실주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술사에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되게 혼용돼서 쓰이거든요. 근데 자연주의를 사실주의로 불렀다고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주의를 자연주의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가 뭐다고 정의가 제대로 된 서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술 이론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번역의 오류도 있고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고.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제가 이번에 좀 구별을 좀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제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싫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봤던 자연주의를 어떻게 미술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사실주의는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지 제가 구별을 좀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고 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는 일단은 비슷해요. 거의 혼용해서 그냥 씁니다. 섞어서 그냥. 정말 되게 단순하게는 자연 위주로 시골 풍경 같은 거, 그런 거 그리면 자연주의, 주로 뭐 사람 뭐 일상을 그리면 사실주의,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또. 근데 굳이 따지면 자연주의는 형식이고 사실주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니까 묘사법이죠. 어떻게 보여주는 건가. 근데 객관적인 걸 보여줍니다. 사실주의도 객관적인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주의는 내용, 주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사회 문제, 인간 문제를 좀 유독 많이 드러냅니다. 자연주의는 형식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빛의 연출, 자연스러운 빛, 어떻게 이런 빛을 표현할 건가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꾸미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합니다. 억지로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연주의인 거죠. 자연을 그렸다고 해서 자연주의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진실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자연주의는 가치 판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억지로 막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주의는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주제의식이니까. 그러면 이 주제의식을 좀 잘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연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표현적으로 똑같이 그린 게 사실주의가 아니라 주제의식이 사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호퍼의 연출을 보면 가짜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세트장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른가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하는 강의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따가 그림으로 이거는 자연주의인지 사실주의인지를 좀 구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둘 다 해당되겠죠. 자연주의면서 사실주의. 칼 프레드릭 킬, 이름 어렵죠? 이번에 북유럽 화가들입니다.
예, 스웨덴 국립미술관 중심의 그 작품들을 임대해왔죠, 이번에. 근데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요 전시들 보면 유명한 작품 안 빌려오고 광고만 열심히 해, 너무 많이 과장해서 해,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쪽 업계 좀 많이 관계자들 좀 알잖아요. 예, 유럽,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인기가 많은 중요한 작품은 안 빌려줍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장사해야 되는데 빌려줄 일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인기가 많은 그림 빌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파리 인상주의 그림이 우리나라에 오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애초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현실과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작년에 에드워드 호퍼 전시에서 원작이 꽤 많이 왔음에도 좀 불평하는 분도 많았죠. 왜 에드워드 호퍼 하면 되게 유명한 작품 하나도 없었다고,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애초에 그런 작품을 안 빌려준다는 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하고, 보험료도 많이 들어요. 일단 거리가 머니까. 유럽은 가까우니까 빌려주기 쉽고, 가진 작품이 많으니까, 또 희소성도 있는 작품들 많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획하는데 이거 좀 좋은 거 빌려줘 하면 빌려줍니다. 왜냐면 다음에 다른 유럽에서, 다른 나라에서 기획 전시할 때 우리가 이전에 좋은 거 빌려줬으니까 너네도 좀 빌려주냐고 하면 협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미술관 근대미술 중요한 작품들, 국공립미술관, 그러니까 인기 많은 작품들, 예를 들어서 인상파, 뭐 야수파, 탈인상주의, 이런 작품들 국공립미술관에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빌려올 게 많지가 않은데 빌려줄 리가 없죠. 이런 거 비슷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 보험료도 되게 비싸진대요. 안 그래도 뭔데? 그러면 입장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작품 빌려오기 되게 힘듭니다. 업계 입장에서 약간 좀 현실을 좀 이야기해드렸어요. 이런 것도 좀 아시면 괜찮겠죠. 근데 여기 자연 풍경에 되게 신비로운 여인 뒷모습이 보이니까 되게 비밀스러운 연출이 보이죠. 사람 딱 한 명 보이니까 또 외로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좀 자연주의적인 거죠. 네, 있는 그대로 그린 느낌. 뭔가 막 연출하려는 느낌도 없고. 프리츠 타울로라는 작가입니다. 노르웨이 자연주의 화가이고, 덴마크 코펜하겐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오늘 화가들이요 다 아카데미예요. 왕립 아카데미 출신, 그 자국에서는 다 엘리트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파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파리 살롱에서 이렇게 전시까지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력이죠. 한스 구데라는 그 유명한 화가의 제자 출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 많으니까 좀 빨리 패스할게요. 이 작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감상자들이 오랫동안 와 멋있다 쳐다보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런 그림 그리면 좀 시대와 안 맞긴 하죠. 근데 이 시대니까 의미가 있고, 또 보는 재미가 있는, 어떻게 화가들이 그 이 시대 때 이런 걸 그렸을까, 그 기교에 또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작품이죠. 한스 구데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낭만주의 성향의 풍경화가로 보통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저번 방송에서 제자 크리스티안 그로그가 이 한스 구데를 좀 비판했다고 이런 말도 하죠. 너무 이 반짝거리는 윤슬 이런 거를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랬나? 이 명암 대비, 밝고 어둠 차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이렇게 이 나무 주변의 어둠과 강물의 빛 반사, 빛과 어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작가의 의도이면서 연출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화가의 주관이 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좀 낭만주의로 분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비현실적이라서 또 매력적인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이서 보면 더 매력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찍어온 작품이거든요. 색감 차이가 조금 나죠. 갤럭시 옛날 버전 카메라입니다. 바꿀 때가 됐는데. 네. 그리고 약간 반투명 느낌, 잔상 느낌의 요 그물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유리를 만드는 공장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디테일도 숨겨져 있죠. 샌드백의 피오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은빛 파도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낭만주의 풍의 그림이죠. 자, 그리고 닐스 구리게르라는 작가의 붓터치가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거는 약간 인상주의풍의 터치죠. 말이 있는 프랑스 마을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특유의 산골짜기를 되게 잘 그린 페르디난드 헤르룬드라는 작가의 발데마르스비크에서 본 풍경, 제목 되게 어렵네요. 색감이 되게 맑은 그림이네요. 그리고 되게 화사한 숲을
경쾌하게 표현한 칼 프레드릭 아가르드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덴마크 코펜하겐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이 당시 화가들이 종합 아티스트가 많거든요. 이분은 장식 디자이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주의, 자연주의 동시에 해당되는 숲을 즐겨 그렸던 화가입니다. 이 세비라는 당시 덴마크의 북부 항구 도시의 숲에서 아마도 가족들과의 일상을 그린 것 같아요. 자, 여기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뭔가 판때기가 보이고 소년들이 보이거든요. 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마도 가장인 것 같은데 뭘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의 볼링의 19세기 버전의 놀이가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인핀즈라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개의 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링의 전신 스포츠를 이렇게 즐기는 가족들을 그린 거죠. 여유있게 숲에서 이런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이들이 되게 부자이거나 귀족이란 뜻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구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자어로. 이런 말 누가 써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번역해 왔습니다. 네, 분위기 너무 이제 숲이 경쾌하죠. 빛 자체는 되게 현실감이 있어서 자연주의적인 빛이고 19세기의 덴마크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또 사실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주의고 이런 빛 연출이 자연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되게 빠르죠. 윤정초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풍이 좀 강하게 보이는 칼 스콘베르그라는 화가입니다. 스콘베르그. 자, 이번에 전시 보면 외광파에 대해서 벽에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휴대용 캔버스 깔고 그리는 거를 외광파라고 해요. 이게 아주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들 이미지 떠올리면. 그런데 왜 이거를 미술사에서 강조를 하냐면 이전에 그림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19세기 이전에는. 왜냐면 휴대용 튜브 물감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9세기에 미국 아마추어 화가가 발명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게 퍼지면서 대중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진실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주의 방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현실적인 빛. 그럼 이전에 어떻게 그렸냐? 가상 판타지의 빛을 그렸습니다. 왜냐면 상상해서 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업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화가들이 등장했는데 그 유명한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시도한 게 아니라 이전에 19세기 초중반에 바르비종파 혹은 외젠 부댕 같은 사실주의 시대의 프랑스 화가들이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칼 스콘베르그가 포트병이라고 해서 그 뼈 안까지 감염되는 그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 등뼈가 이제 부러지는 그런 장애를 앓고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아카데미 출신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네덜란드 풍경화에도 영향을 받아서 헤이그파 느낌이 많이 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베니스 대운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헤이그파 이제 그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빈센트 반 고흐가 삼촌한테 이제 그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 삼촌이 헤이그파입니다. 그래서 과도기 때 보면 되게 저채도에 이런 우울한 그림 배경이 많아요. 우울한 구름 배경.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베네치아를 그린 화가들이 파란색 조에 되게 화사한 경쾌한 분위기를 많이 그리거든요. 헤이그파 분위기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린 위치가 재밌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시점도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그리고 에른스트 요셉손이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좀 리더십이 있었던 화가죠. 인물화 그리고 시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초상화로도 유명하고 풍속화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북유럽 쪽에서는 풍속화를 즐겨 그렸던 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 아카데미즘에서 너무 과거의 스타일로 그리는 거에 대한 좀 반기를 들었어요. 또 이런 화가들이 프랑스 유학파들이죠. 에콜 데 보자르 이제 출신이고 반 아카데미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예술가 협회를 결성했는데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에른스트 요셉손이라는 이 화가였어요. 그 자연을 그래서 이 반대파라고 하잖아요. 반대파가 추구했던 그 사상 특히 이 화가가 뭘 추구했냐면 자연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둘째가 자유롭게 창조하는 정신 이런 거는 좀 인상주의와 비슷하죠. 그리고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부조리라든지 그 뭐 빈부격차라든지 노동 문제
농촌 문제 이런 거를 그리겠다는 거죠. 이런 거는 밀레라든지 구스타프 쿠르베 같은 화가들이 프랑스에서 추구했던 사상이죠. 그리고 이 인물은 그 친구의 일상을 그린 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가 좀 과감하게 좀 보이는 게 좀 특징이네요. 그리고 색감이 독특한 오스카 베르크라는 화가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초상화로 유명한 화가래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당시에 스카겐의 마을 학교가 제목이잖아요. 어촌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겐이 예술가 그룹이 주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 오스카 베르크가 활동했던 그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학교의 일상, 인물을 이렇게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뜨개질하는 모습,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있는 일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그림은요 자연주의가 아니죠. 딱 봐도 연출된 색감이고 빛이잖아요. 화가의 주관이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무조건 뭐 자연주의다, 뭐 무슨 주의다, 그거 이전에 이 그림은 뭘로 분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테케르스트렘, 이름 되게 어렵네요. 로버트 테게르스트렘의 해안가의 외광파 화가입니다. 외광파가 어떤 건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림이에요. 화가가 지금 앉아있어요. 그림 그리는 장면입니다. 이거 약간 생략돼 잘 안 보이지만 이젤인 것 같아. 이젤, 그죠? 제목이 해안가의 외광파 화가잖아요. 외광파는 이젤 깔고 이렇게 그리는 화가들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그리고 드레스 입고 고기 잡으려고 하는 좀 드문 장면이죠. 이 여인을 그려놨어요. 이 둘이 친한가 보죠. 그래서 뭐가 외광파 화가인지를 그렸습니다. 테게르 스투렘 본인을 그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외광파는 꾸미지 않고 거의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거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요거는 약간 비현실을 그렸기 때문에 완전 외광파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광파가 어떤 거를 그리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교과서적이네요. 이 지방은 브르타뉴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로버트 테게르스트렘이 프랑스에 있을 때 브르타뉴 이 바닷가 지방을 좀 자주 갔나 봐요. 그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인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 휴거 삼손의 이삭 줍는 소녀란 작품이고, 이삭 줍는 거 하면 밀레가 연상되잖아요. 역시 밀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 스톡홀름 왕립 아카데미 출신이고 외광파 스타일로 많이 그렸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 화가가 뭐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농촌과 노동자 문제에 좀 관심 많았고, 이런 게 밀레의 세계관이죠. 사실주의적인 성향이죠. 왜냐하면 이삭 줍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삭 줍는 거, 그러니까 노동은 따로 있어요. 지주를 위해서 그 볏짚 더미 있잖아요. 그거를 일을 해줘요. 근데 당시에 임금을 주질 않았대요,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임금이 일하다 떨어지는 이삭 있잖아요. 요게 커미션인 거예요. 이거를 생계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다는 의미는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극빈층이 했던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회에서, 유럽일 수도 있고, 가장 가난한 계층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어린 소녀를 그렸잖아요. 이 당시에, 지금은 욕먹을 거예요, 소녀들 노동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실을 그대로 포착한 거죠. 밀레가 욕을 먹었던 이유가 사실 농촌 문제를 고발한 게 좀 보이니까. 부르주아들 제주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밀레와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 화가가 조금 더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굳이 고통스럽게 노동에 찌든 피로에 찌든 모습으로 그렸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이 설명한 내용과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굳이 그렇게 의도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스러운 소녀로 저는 표현했다고 먼저 보였습니다. 이삭이 보이지 않고 평온한 농촌에서 쉬고 있는 볼빨간 소녀로 보였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소녀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극빈층의 삶을 그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화가는 밀레보다 조금 더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본 듯한, 그림에서만큼은 굳이 불편하게 그런 것까지 애써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여주곤 싶지만 굳이 막 네거티브하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짜증이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 아 힘들어,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첫 인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이에요. 윤정 초이 말씀대로 짜증이 보일 수도 있어요. 소녀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그쵸? 실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색감이 이렇게까지 누렇진 않아요. 갤럭시 갬성입니다, 여러분. 보정 안 한 갤럭시 갬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갤럭시 갬성의 약간 옛날 버전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갤럭시 필터만으로도 갬성 차이가 나는 거 보세요. 그럼 직관이랑 이미지로만 보는 거랑도 좀 차이가 나겠죠. 아이폰과 갤럭시 간에도 갬성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당연히 그러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근데 같은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이 그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헛소리네요. 중요한 거는 감상적인 화가건 그림 설명하는 해설하는 사람이건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배경인데 얼굴은 쌍둥이처럼 그려놨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델을 같은 아이를 썼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림 많이 그려본 사람 맛일 테지만 뭘 그려도 이 얼굴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그린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물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꽃따기라는 주제의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 풍이 다르죠? 초록빛깔이 주조 톤이라서 되게 경쾌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주제도 이삭이 아니니까 굳이 사회 고별적인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남루한 이 신발에서는 사실주의가 보입니다. 요건 사실주의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그 빛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면 이건 또 자연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주의, 자연주의 되게 혼용해서 많이 써요. 예. 헷갈리면 굳이 구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근데 이번에 전시 때 자연주의, 사실주의 둘 다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걸 좀 나눠서 구별을 해드렸습니다. 네, 나무판에 그리기도 해요, 화가들. 캔버스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캔버스 이전에는 나무판에 더 많이 그렸죠. 이거는 캔버스고 요거는 나무판에 그렸어요. 달라요. 그리고 슈고 삼성 같은 화가입니다. 어린 소녀의 초상화입니다. 예. 파리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파리에 대한 애착이 좀 많았던 화가로 많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방은 피카르디, 프랑스 북부에서 활동했을 때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도 프랑스에서 활동했을 때 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를 분류할 때 가장 프랑스적인 화가로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당시에. 휴고 삼손. 자, 그리고 리카르드 베르그라는 소년의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휴고 삼손에 비해서 터치가 더 시원하게 깨지고 있죠. 근데 이 화가는 또 이론가이기도 했었대요. 평론가이자 큐레이터, 미술관 관장 다 하셨죠. 이론에도 조금 능력이 뛰어난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림 많이 그리고 회화가 출신임에도 평론가로 더 많이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역시 또 반대파 화가였고요. 이 소녀는 화가의 친척 중에 한 명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번에 방송했던 건요, 제가 전시장을 안 가고 이번에 전시하는구나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페인이 아닌 스웨덴 국립박물관 그 정보 이제 참고해서 이번에 어떤 작품, 오늘 이제 주요 작품만 대략 이야기해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어제 전시 다녀와서 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소개해드린 겁니다. 브루노 릴리아 포르스라는 야생 동물을 많이 즐겨 그렸던 화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가는 자연주의 연출을 좀 많이 했던 화가로 평가를 하지만 야생동물의 그 뭔가 연출을 즐겨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야생동물 자체를 관찰해서 그리기가 힘드니까 분명히 스케치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고양이를 그렸어요. 꽃밭에 있는 고양이, 새도 그렸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판에 그림을 끼워 넣는 방식이 일본 목파나 표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도도 일본 목파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치들이란 작품, 새가 날아오르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착을 했네요. 그리고 야생의 잔혹함을 그렸죠. 고양이가 새를 물어뜯고 있는 모습, 새가 열매를 따먹는 그 찰나를 그렸습니다. 찰나를 포착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연출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카메라를 썼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쉬운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진짜 일본 목파나 느낌이 나네요. 좀 평면적인 느낌도 있고, 고양이가 새가 막 날아가는 그 장면을
동새를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조금 더 밝게 찍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카메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밝게 되는 것도 있고 색의 깊이감은 좀 못 담아요.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살쾡이 같네요. 그러니까 이 화가의 흥미로운 점이에요. 본연의 야생성, 자연의 본질을 그리려고 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 때. 예, 같은 화가입니다. 브루노 릴리에 포르스. 이게 제가 이번 찍어온 거고 색감 차이가 좀 나죠? 여러분, 자연 하면 힐링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자연 하면 되게 순수한 거고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 같은 캐릭터를 순수한 소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그림 보면서 오히려 그게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길들여진 인간, 너무 사회적인 지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길들여진 인간을 우리는 반대로 순수한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연의 세계는 더욱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잔혹하거든요. 경쟁 엄청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 사슬에서 경쟁 치열하단 말이에요. 좀 방심하는 순간 모가지 날아갑니다. 엄청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순수한 게 아닌가요? 원래는 자연인데? 우리는 배려 지능이 높은 유전자 조상을 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인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는 정반대의 원래 자연은 이게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되게 재치있게 포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우 가족인데 한편으로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귀여운 모습이 고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잡힌 새 입장에서는 최악의 날이죠. 훅 가는 죽는 날이니까. 근데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는 여우 엄마의 모습,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가족의 애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가족 자식 새끼들 챙기려는 거는. 하지만 이 새 입장에서는 엄청 잔인한 동물이죠. 야만성이 그대로고. 그래서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보통 인간들이요, 인공의 자연을 이미 문명화된 자연을 힐링의 대상으로 생각하죠. 맞아요. 적당히 문명화된 자연까지만 좋아하는 게 인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자연 제대로 즐기려면 밀림 아마존에 가서 힐링하셔야죠. 진짜 자연 제대로 연구하실 작가님들은 아마존에 가서 힐링해보세요. 그게 진짜 자연입니다. 그러지 않고 진짜 자연 힐링 뭐 이런 게 되게 모순된 생각이라는, 모순된 말이라는 모순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 그림 마띠에르 대단하다고 하시네. 직접 보신 분들 직접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잔선, 무심한 요 잔선, 요게 되게 거친 느낌도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화가의 주관성이죠. 자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포착했다, 외광파 이런 거 얘기한다고 와 카메라처럼 똑같이 그렸구나, 주관성 따위 배제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순간 화가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술사는 뭔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뭐 사실주의 시대에는 화가들이 막 이제 똑같이 그렸다, 감성을 배제했다, 막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막 글 쓰는 분 많잖아요. 이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은 오로지 생존이죠. 서바이벌이죠. 나를 매혹시키는 것은 동물의 형태, 그 조화롭고 완벽한 순간,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조화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그리고 요한 프레드릭 크루텐이라는 화가입니다. 크루텐. 한 그 가족의 일상을 그린 것 같아요. 부르주아거나 귀족이겠죠. 행복한 모습이죠. 일상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실주의적인 성향의 악셀 융스테트라는 화가입니다. 역시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 아카데미 출신이고 교수님이었어요. 제자도 많았겠죠. 프랑스에 있을 때는 윌리엄 아도프 부게로라는 신고전주의 화가와도 연이 있습니다.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이 당시 그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묘사의 달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화가는 당시 시골 노동자의 삶을 많이 그렸대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이미지인데, 이번에 찍은 사진은 훨씬 더 맑죠. 좀 푸른 느낌이 더 강하고, 당시의 채석장의 그 일상을 보여주죠. 아이들도 노동 그 현장에 투입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년이 돌 깨고 있고 형님 어떻게 깨는지 애들이 또 딱 보고 있어요. 지금 애들 이렇게 돌 깨는 거 시켰다고 하는 난리가 나겠죠.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문제의식조차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바라보기엔 좀 그렇죠. 그 시대의 기준이란 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 문제를 사회적으로 느끼면서 이게 바뀌니까요. 한나 그림이 너무 압도적이었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라우르츠 안데르센 링이라는 화가입니다. 라우르츠. 이 그림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이런 화가들을 선로공이라고 하죠. 철도에서 기차 오는지 봐주는 그 직원입니다. 당시 이 증기기관차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새 문물, 이거 관련된 새로운 직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피디하게 이 칙칙폭폭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 화가의 모습, 전체적인 구도는 되게 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 남학신을 신었대요. 이 노동자 현대적인 패션과는 다르게, 이 기차와는 다르게 되게 오래된 그 옛날 신발을 신겼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이 화가의 그림 스타일은 되게 사실주의적이면서 상징주의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또 평소에도 사회적인 약자, 사회 문제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았던 화가라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연출 보면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얼굴 안 보이니까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고 감정이입이 되는 시점으로 그랬죠. 같은 곳을 바라본 느낌이다 보니까 이 남자의 이 그림 보는 관람객이 동화가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여기서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그림 보신 분들 저 남학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아마도 도슨트 설명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 스톡홀름 아카데미 출신이고 이바르 뉘베르그라는 화가입니다. 네. 당시에 또 일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재밌어요. 아니 등산하시는데 롱치마 드레스 입고 이걸 등산하셨어요. 당시에 레이디들께서 너무 이색적이지 않나요? 지금 시대 보면. 그래서 그 시대를 고증한다는 의미에서 매력적이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그림들. 그리고 외강파 이런 걸 좀 잘 설명해 줬어요. 스카겐 예술가 집단, 반대파 멤버들. 여러분 어떤 그 시대든 주류가 있으면요 비주류가 있고 주류에 대한 반대 그룹이 생기면서 또 그러면서 미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계도 좀 반항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회에 길들어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헛소리입니다. 왜냐면 너무 이전 시대 거 올드한 그림 계속 답습만 하는 예술가들이 지금 이미 또 주류가 돼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좀 반대로 깨고 나올 때가 됐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미술사는 이론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지식밖에 안 돼요. 잘난 척한 지식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거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과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로 이렇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안개기지? 이 신진 예술가들? 이 올드 스쿨에게 왜 대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엘리자베스 케이저라는 화가입니다. 스톡홀름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거의 다 스웨덴은 여기 출신이죠. 프랑스에서 살롱전 출품할 만큼 인정받았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후배들도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1세대 그 여성 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 포스가 느껴지는 엘리자베스 케이저라는 화가예요. 자화상입니다. 이 터치의 자유분방함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못 그려서 터치 날린 게 아니라는 게 섬세한 얼굴 묘사에 드러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강혜진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래된 남학신과 새로운 증기기관의 시대차. 시대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내 호주머니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거. 막상 선로역에서 근무하는데 나는 저 기차표 살 돈도 아까운 그런 게 아닐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같은 화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12살의 견진성사라고 해요. 카톨릭에서 세례성사를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유럽 스타일의 패션이겠죠. 유럽마다 이런 세례식을 할 때의 그 복식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지방의 특수한 그런 문화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증적이죠, 되게. 노르망디의 견진 성사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저의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소피 베렌시올의 되게 유쾌한 풍경합니다. 이거는 이 시대치고는 되게 판타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지방 제가 피오르를 안 가봤지만 진짜 북유럽 자연 너무 아름답잖아요. 픽처레스크 풍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자연도 픽처레스크니까 이런 그림도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지방에서는 좀 애써 연출을 해야
픽처레스크가 나오잖아요. 이 고전 시대 때도. 근데 북유럽 자연하면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죠? 가고 싶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월링이라는 작가의 섬에 앉아 책 읽는 어느 레이디의 일상을 그린 것 같습니다. 터치가 매우 깨져있죠. 인상주의적이죠. 가수 짙은이요? 가수 짙은이 뭐예요? 주영란님? 누구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연예인 닮았다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매해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짙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와, 이름 되게 잘 지으셨네. 검색 겹치지 않으니까 브랜딩 되게 잘 하시네요. 검색 안 겹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작가 네이밍 저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짙은이요? 짙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봐야지. 잠깐 쉴 겸. 프로필 사진 보니까 싫으면서도 진짜 프로필 사진 보니까 인정하기 싫은데 약간 그런 느낌 나긴 하네요. 이분이 싫어하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캐릭터라서. 역시 이번 전시 때에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한나 파울리입니다. 스톡홀름 왕립 아카데미 출신이고 그 스웨덴 페미니즘 화가의 선구자. 그리고 이분이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시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그 다른 후배 여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림이 매우 장르적이고, 장르화라는 거는 영화에서 장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주의스러운 그림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풍속화적인 걸 장르라고 부릅니다. 미술에서는 인물, 풍경, 정물 가릴 것 없이 다 잘 그리는 화가고, 그리고 아이들 그리면서도 전업 화가로서 활동을 치열하게 했어요. 지금보다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 더 많이 존재했을 때 아이들을 힘들게 양육하면서도 작가로서의 활동에 공백이 거의 없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하죠. 파리 살롱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았던 화가입니다. 바이에른 소장농 소녀, 소장농이란 것 자체가 사실주의적이죠. 노동자 문제를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패션은 바이에른 지방의 그 민속 의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정은 사실주의적이네요. 표정이 해맑지가 않습니다. 요거 모델 알바 끝나면 농사 지으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옷 벗고 이쁜 행사 옷 같잖아요. 그나마 이거는 뭔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저기 지주가 너 지금 농땡이 쳐 빨리 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한나 파울리의 아주 막 그린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거의 라이브 페인팅으로 즉흥적으로 막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라는 피아노 치는 소녀의 일상을 그린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매력적인 그림 중에 하나죠. 한나 파울리의 아침 식사 시간. 여러분, 이 그림은 자연주의일까요? 사실주의일까요? 질문. 대답 나올 때까지 봐야지. 역시 다 뭐라고 해도 다 맞습니다. 빛 연출은 자연주의죠. 얼마나 관찰을 치열하게 세밀하게 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가 그린 무도회장 기억나시죠? 파리 거기 어디죠? 물랑들라 거기 있잖아요. 핫한 장소. 거기 나무 그늘 사이에 빛이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요게 빛이 너무 과해서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그릴 때가 애들 한창 키울 때였대요. 근데 지금 보면 자리 꽤 잡았을 때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일상을 그린 건데 지금 하인이 지금 음식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전업화가 하고 양육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여러분, 제가 날카로운 거 보지 않았나요? 누가 밥 해주고 아침 차려주고 하면 화가로서 인정받고 돈도 꽤 벌고 집안도 괜찮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이분이 초반부터 이렇게 좀 집안이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파리, 그러니까 아침 식사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왜 사실주의냐면 일하는 사람의 일상도 보여주잖아요. 어쨌든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화려한 아침 식사잖아요. 그릇들도 럭셔리하고 반짝거리잖아요. 빛도 의도적으로 반짝거리게 연출하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진짜 사실주의죠. 근데 이 일하는 분 보세요. 약간 어두운 그늘 아래 있죠. 표정도 밝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식사 전 준비 장면입니다. 딱 그림 그리고 차려주면 이제 커피 마시고 먹어야겠다. 아유, 그림 많이 그렸네 하면서 밥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이제 그림 그리죠. 이러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나 파울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색감이 조금 더 푸르스름하죠. 이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색감은 카메라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전시장의 빛 연출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를 테고 정해진 색깔이 애초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힐데가르드 토렐의 에드와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표정이 뭔가 많은 걸 담고 있네요. 애틋한 표정, 슬픈 표정, 순수한 표정, 이런 표정이 되게 작품성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대놓지 않고 뭔가 묘하게 이게 어떤 표정일까를 상상하게 만든 표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백이라는 작가, 제가 이전에 좀 설명해 드렸고, 근데 이 연출도 조금 특이해요. 딱 봐도 허름한 시골 폐허 같은 공간에 시골 밭이에요. 밭도 제대로 가꾸지도 않았어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잡초들. 근데 귀부인께서 굳이 이 장소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엄청 대비시켜놨죠. 주변과 너무 안 어울리는 연출이라는 의미에서 되게 특이하죠.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활동했을 때 북유럽 그룹, 원래 타 지역 화가들이 또 끼리끼리, 안 그래도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외국인 화가들끼리 뭉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레즈 수르 루앙이라는 곳이 이 북유럽 화가들의 아지트 같은 지역이었나 봐요. 아무튼 가을날이란 작품입니다. 그리고 안나 보베르크, 이 화가는 추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애써 고생하면서 바깥에서도 꽤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습작, 파리 줄리앙 아카데미 출신이고 자연 중에 특히 설경을 되게 즐겨 그렸어요. 그리고 건축도 공부했고 섬유, 도예, 무대 디자이너기도 했었고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글도 잘 썼고, 그러니까 종합 아티스트였죠. 특히 노르웨이 북부 풍경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를 두고 북극의 화가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터치도 전형적인 이 아까 사실주의풍 혹은 인상주의풍의 화가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약간 좀 정적인, 쓸쓸한 상징주의적인 이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색채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것도 인상적이죠. 쓸쓸하게 사람을 거의 안 그린 것도, 실제 춥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카메라 사진에 따라서 이미지 차이가 이렇게 커요. 채도를 너무 높게 찍은 이미지를 제가 저번에 가져왔었네요. 제가 직접 찍으니까 이래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3월 저녁 노르웨이에서의 습작이라고 합니다. 습작인 거 보니까 바깥에서 진짜 잠깐 그렸던 것 같아요.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북유럽 상징주의, 민족 낭만주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 혹은 뭐 뭉크 같은 화가의 영향을 받은 상징주의이자 민족적 낭만주의 성향의 화가들 그룹을 바르베리 화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그림 전시장에서는 그냥 뻔한 풍경화로 보였는데 어제 자료 준비하다가 보니까 되게 특이한 그림이고 되게 상징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에스테르 알름크비스트라는 화가입니다. 알름크비스트. 가지가 늘어진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땅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나무가 위로만 자라지 않고 땅에까지 가지가 이렇게 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그림 보다가 그냥 생뚱맞게 계속 작가님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작가님들도 컨설팅도 많이 하고 예술가로 생활하는 게 나무 심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게 뻗어 있어야 안 무너지고 잘 크잖아요. 그쵸? 심한 뿌리면 나무 제대로 잘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일단은 묘목부터 잘 가꿔야 되죠. 그 과정도 필요하고, 토질, 기후 생각 않고 엉뚱한 씨앗 뿌렸다가는 잘 안 자라죠. 잘 맞춰야죠. 땅에 맞게, 자신에 맞게. 그리고 씨앗만 뿌리고 관심 안 갖고 계속 씨앗만 뿌리는 화가도 있고, 묘목만 계속 새로운 것만 심는 작가들도 있고. 그러면 가꿔야 되는데 묘목 한번 심어놓고 돌보지도 않고 안 자라고 작은 묘목만 심는 작가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깊게 한 나무만 심을 때 자라는 과정까지 봐야 숲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그림 보고. 그래서 혼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가는, 예술가는 자신만의 숲을 만드는 화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나무와 그림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진짜 그렇죠.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림자와 나무가. 그래서 이 그림 자꾸 나무가 또 괴물 같기도 하고 되게 묘하게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신이둔이에요. 이둔 소사이어티
남성 그룹이 중심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항하는 여성 그룹으로 신 이둔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신이 저는 원어가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니아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네오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이둔파 이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가들, 여성 화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낭만주의 혹은 이제 상징주의 성향의 화가들. 스톡홀름의 백홀맨에 있는 증기선입니다. 당시 증기선 최첨단 배이죠. 이것도 신문물 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새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게 당시 예술가이기도 했었죠. 라우르츠 안데르센 링이라는 화가입니다. 라우르츠 안데르센 링. 안개 낀 겨울날이라는 작품이에요. 되게 쓸쓸한 북유럽의 겨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징주의, 표현주의적인 그림입니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라는 화가입니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이분도 종합 아티스트예요. 문학, 사진에도 조예가 깊었고, 이분 약간 종교에 관심 많았어요. 신지론도 공부 많이 하셨고, 연금술에도 되게 관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매우 신기가 보이죠. 표현주의, 상징주의적인 성향. 정신불안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뭉크, 고갱, 라르송과도 교류가 있었어요. 특히 뭉크와 고갱과 좀 친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좀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뭉크는 타지방에서 교류를 했겠죠. 전체적으로 북유럽 화가들은, 특히 상징주의 계열의 이런 화가들은 고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종합주의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제목이 흰 앞말이거든요. 이 하얀 절벽의 기둥인지 모르겠는데 하얀 이 기둥이 흰 앞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왜 이게 흰 앞말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흰 앞말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 노르드 스트렘이라는 화가, 한편으로는 되게 포근한데 여기 밑에 땅 대지는 되게 차가운 색깔, 뭔가 되게 대비적인 느낌도 있고, 고갱의 그 종합주의, 그러니까 평면적인 느낌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면분할된 느낌이 고갱이 좀 많이 실험했던 스타일이니까요. 셰른의 호가벨리라는 지역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역시 코듀다님, 역시 종교 전문가. 북유럽에서 백마가 영적인 동물로 등장한다고 하시네요. 와,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고갱과 고흐 둘 다 연상이 되는 닐스 쿠리게르라는 화가입니다. 닐스 쿠리게르. 발음 되게 어렵네요, 오늘 화가들. 한란드의 봄이란 작품입니다. 프레임은 일본파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농촌의 목가적인 이런 분위기를 그렸는데 터치 짜잘한 거는 고흐가 연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나오지만 오히려 저는 고흐가 더 많이 보이네요. 부럽죠. 맞아요. 아름다운 동네에 산다는 게.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아니 웬 약간 변두리 가면, 강원도 여행하다 보면 바닷가 변두리에 이런 군인 아파트 같은 데 보이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아파트, 저층 아파트를 그렸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우리 스타일인데? 이거 너무 우리나라스러워서 되게 흥미로웠던 그림이었습니다. 이 외젠 얀손이라는 화가가 푸른,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차가운 감성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 하늘을 되게 자주 그렸대요. 풍경. 푸른색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화가라고 합니다. 노동자촌을 또 잘 즐겨 그렸대요. 시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감성.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노동자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시내에는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았을까, 당시에도. 집이 이제 그 시내 외곽에서 노동자들이 살았던 이 아파트를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 되게 신비로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게 야경의 등불 같아요. 비친 느낌도 그렇고. 근데 솜털 오리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바닷가 근처에 석호에 서식하는 오리들이래요. 근데 이 보통 잔잔한 호수에 그릴 법한데 파도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림이. 아까 그 야생을 자주 그렸던 브루노 렐리에 포르스라는 화가입니다. 매력있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주의 그리고 인상주의 풍의 화가들이 진화를 하면서 상징주의적으로 진화를 했다는 게 좀 보입니다. 겹치는 화가들 보면. 그리고 이런 라인도 그렇고 면분화라는 이런 느낌 보면 고갱이 조금 연상이 되더라고요. 헬모 오스룬드라는 화가의 노딩로어의 가을이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되게 사실을 그린 것 같으면서도 되게 화면 구성을 되게 재치있게 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르프 아드르보렐리우스라는 화가입니다. 스톡홀름 아카데미 출신이고, 이 시대치고는 되게 낭만주의, 인상주의적으로 경쾌하게 그린 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프랑스 파리의 바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숨 느낌이 약간 바르비종파 중에 색감 맑게 그릴 때의 그림이 약간 연상이 됐습니다. 조금은. 근데 그 화가들이 조금 더 저채도긴 하지만요. 근데 이 시대가 좀 신기한 게 지금 19세기 말 그림인데 왜 액자에 15세기로 적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날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뭉크적인 분위기의 리카르드 베르그의 그림이죠. 바르베리 요새라고 해서 당시 바르베리 화파, 그러니까 북유럽의 상징주의 화가들이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요새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그 요소와 되게 상징주의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위기 있죠? 아, 이 그림이 불안하고 요상해 보여요? 아니면 정그림 말씀하시나? 이거 말씀하시죠? 이공수 작가의 작품이 리얼로 보면 이런 걸까요 하시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대들 보고 한편으로는 고흐의 까마귀 나는 밀밭, 이게 좀 연상이 됐습니다. 밑에 그림풍은 또 고갱의 느낌도 약간 나고, 그래서 약간 되게 쓸쓸해 보이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바르베리 화파예요. 칼 노르드 스트램이란 화가입니다. 아, 올이 떠 있는 거요. 방송하면 그날 좀 다른데 그 라이브 제가 채팅을 읽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오리를 이제 보고 계시다니. 채팅 제가 읽는 시간 차가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반짝거리면 한 몇십 초 뒤에 반짝거리는 소리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외전 얀손 또 나왔습니다. 5월의 밤. 이 사진이 너무 밝게 나와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좀 전달이 안 돼요. 상징주의는 일단은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기본인 것 같아요. 공통분모를 보아하니 뻔하면 안 돼요. 유쾌하면 안 돼요. 일단 우울해야 돼요. 세기말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일제도 세기말인데 19세기, 20세기 초에도 이런 분위기로 그렸던 뭐 에곤 실레도 있잖아요. 뭉크도 20세기 초에도 활동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세기말이란 거지 무조건 시기가 다 세기말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세기말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리고 이 그림 조금 분위기 되게 특이해서 와, 요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앤더스 소른이란 작가의 목욕 후에 이란 작품. 이 시대치고는 그나마 좀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그 다리파 화가들이 누디스트로 여름에 막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집단 누드 생활을 하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편집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1시간 반 되다가 다 돼갑니다. 빨리 해야지. 큰일 났어. 컷 편집만 해야겠네 진짜로. 시간 없거든요. 편집할 시간.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라루츠 안데르센 링 또 나왔습니다. 문과적인 이 그림 스타일은 낭만주의적이네요. 되게 자연주의적이고 이 시대의 아까 그 상징주의 풍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혼자 따로 놀고 있어요. 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되게 주관적이죠. 표현주의적이네요. 평면적이기도 하면서 구스타프 클림트도 약간 평면적으로 그릴 때가 있었는데 에곤 실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 나무, 쓸쓸한 새 나무가 클림트인가요? 에곤 실레인가요? 에곤 실레죠. 그게 연상이 돼서요. 이 나무가 잘 아시는 분, 다 알잖아요. 우리 그림 애호가들 많으니까. 그 쓸쓸한 새 나무 에곤 실레 거죠. 그 에곤 실레가 가끔 자연 그릴 때 나오는 그 분위기가 약간 나오네요. 제 생각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색깔 더 이쁘게 썼습니다. 윤 스텐의 작품이에요. 가을 풍경. 북유럽도 단풍 들면 이렇게 이쁜가 봐요. 그리고 되게 멜랑콜리한 분위기의 롤러프 세이거 넬슨이라는 화가의 수양현재라고 합니다. 제목이 수양형제예요. 영혼의 초상화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형님이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표정이 멍해요. 영혼이 이탈했습니다. 영혼 이탈한 의미심장한 아이의 표정, 멜랑콜리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림이었습니다. 초파인님 그림 되게 열심히 보셨네요. 지금 미술관에서는 빨리 찍기만 했거든요. 그림 감상은 항상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실내 인물 인상이 나오죠. 실내 일상 인물. 그래서 당시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런 예술가 모임이 유행했대요. 술 한잔 하면서 실내에서. 라우르츠 안데르센 링, 이 화가도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 방 보면 다 노란색 배경이거든요. 이번에 기획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케아, 스웨덴하면 연상되는 가구, 실내 분위기 연출하려고 노란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기획 의도가 보였는데 진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림 미술관에서 노란색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이 좀 묻히더라고요. 화면에서도 묻히죠. 그게 좀 보였습니다. 엘사 셀싱이라는 러시아계 스웨덴 여성화가입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이 시대에 되게 많이 그렸죠. 근데 이거 지금 직업 복장 아닌가요? 이 아이들과 패션이 너무 다른데? 이 부류와 여기 아이들과는 신분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아이 둘은, 이 소녀와 이 꼬마 아이는 여기서 일해주는 노동자인 것 같고, 이 새 아이는 이 부잣집 아드님인 것 같아요. 그죠? 마냥 따뜻한 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의 표정 보세요. 아, 힘들어. 저 하인들 복장이죠. 그림 자체는 되게 유쾌한데, 아, 이게 이 데뷔를 시켰을까요? 화가가? 일사 셀싱이? 아무튼 좀 그게 보입니다. 커피타임. 그리고 칼 벨헬름손이라는 화가의 여동생이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번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이 그림. 베레타 베그만. 이 작품 너무 매력 있었습니다. 이번에 스웨덴의 덴마크 화가죠. 덴마크 왕립 아카데미 의장을 최초로 한 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다 포함해서 리더로서 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최초로. 인물 표정을 되게 잘 그리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미넨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 파리 살롱이에서도 출품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국 박람회에서 무려 남녀 다 포함해서 덴마크 대표로 이렇게 전시까지 했던 여성 화가 중에 성공한 여성 화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화가가 아닐까, 베르타 베르만. 그림 실력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봐서 기분 좋게 만드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에 있는 젊은 어머니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너무 그대로 잘 느껴지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카르드 베르그의 한 초상화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걸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맥주 양조장입니다. 노동자들을 그렸어요. 앤더스 소른이라는 화가입니다. 색깔도 되게 저체도고, 이거는 사실주의죠. 네, 사실주의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되게 매력 있어요. 실제 사이즈는 작거든요. 라우르츠 안데르센 링 그림이 이번에 되게 많네요. 덴마크 스카겐 멤버고, 상징주의자, 이전에는 사실주의 화가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2년차고, 아내가 아침 식사하면서 신문 보는 일상을 그렸습니다.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화가의 시점에서 본 사랑스러운 아내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 같습니다. 역광인데 이렇게 어둡게 애써서 그리지 않았다는 게 이제 좀 보입니다. 빛 연출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되게 매력있다. 구도가, 연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찍은 사진인데 더 유쾌한 분위기예요. 제가 이미지로 찍은 사진, 이제 소개한 사진은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였다면, 실제 찍은 사진은 아침의 유쾌한 일상의 분위기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갤럭시 감성입니다. 이 색감은 아이폰으로 찍으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휴대폰도 버전별로 색감이 다르겠죠. 오래된 집에서라는 작품, 같은 화가입니다. 쓸쓸한 노인, 그리고 한나 파울리 또 나왔습니다. 모임의 일상을 그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두 여성을 딱 포착한 거죠. 인상적인 구도입니다. 에드가 드가 같은 친구를 위한 습작이라고 하네요. 네, 습작. 완성작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되게 쓸쓸한 분위기에 빌레름 하메르 쇠이라는 책 읽는 여인이 있는 실내 풍경. 베르메르의 약간 느낌이 연상됐습니다. 측면에 여성이라는 분위기도 있고, 빛이 실내에서 이렇게 퍼진다는 느낌도 그렇고, 색감은 조금 더 저채도긴 하지만요, 신비로운 분위기가 눈에 띈 그림이었습니다. 베르메르 맞네요, 베르메르. 그리고 앤더스 솔은 또 나왔습니다. 음악 가족. 약간 민족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기네요, 그죠? 일상. 아쉬운 건 블랙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조명을 다른 데서 각도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이 정면에서 봤을 때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 것 같아요. 빛 조명은. 그리고 이번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메인 포스터 그림입니다. 칼 라르손, 이번에 가장 스타 작가죠. 이 모델은 그 가브렐리라는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을 때에 칼 라르손의 애인을 그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연출도 재밌죠. 나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쓰러지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실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터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엄청 멋있는 작품입니다. 그림 잘 빌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칼 라르손의 아주 유명한 그림은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되게 잘 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 작가 그림 제일 유명한 거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매력적인 걸 잘 선별하는 게 기획의 능력이죠. 전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이야기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에른스트 요셉손이라는 작가, 아이들을 이렇게 당시에 많이 그렸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였어요.
촛불을 처음 발견한 화가의 아들 요란이라는 작품이 한나 파울리. 그러니까 19세기부터 가정과 아동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그림에도 영향을 준 거죠. 아동을 자유롭고 중요한 개인으로 묘사했다. 이 이후로 아이들 함부로 노동자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게 좀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고 요한센 또 나왔습니다. 예가들의 모임. 이게 유행이었대요. 저도 조만간 안 바쁘면 책 원고 또 한 편 넘기면 예술가들 모임 한번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칼 라르손의 인상주의풍의 그림이에요. 로코코를 위한 습작. 빛 반사 안 돼서 이 이미지는 이 인터넷 이미지가 훨씬 좋네요. 이 칼 라르손이 의미가 있는 게 예술 공예 운동을 지지했던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도 유행했던 예술 공예 운동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장식 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순수 회화 예술가 다 했던 겁니다. 당시에 원래 구별이 없거든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와 구별 없는데 어느 순간 지금 현대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구별된 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자이너도 처음부터 예술가를 목표로 활동해야 진짜 디자이너다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처음부터 회사원 디자이너를 꿈꾸면 진짜 회사원으로 경력이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기업 간부가 되더라도. 근데 처음부터 예술가가 목적이면, 예술가로 성공하면 오히려 진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디자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시대의 1세대 디자이너이자 예술가 둘 다 성공했던 화가죠. 그래서 이 칼 라르손이 이제 그린 회화 작품이고, 지금 이미지가 깨졌는데, 대문어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라는 작가인데 절친이었대요. 그 친구를 독특하게 연출한 드로잉이죠. 여기만 묘사하고 나머지는 선 드로잉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재밌죠. 요런 느낌. 에곤 실레도 좀 즐겨 그렸죠.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가족 일상, 실내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 중심 예술가 중에 하나가 칼 라르손이죠. 그래서 칼 라르손이 그린 이런 일러스트 혹은 디자인이 북유럽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스웨덴의 모더니즘의 시초라고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칼 라르손을 두고 화목한 가족을 표현했거든요. 분위기로 봤을 때. 근데 이전에 부르주아나 귀족들의 가족들 보면 아이들 방, 어른들 방 완전히 구별됐었대요. 근데 모두 아이들과 어른의 모두의 공간, 따뜻한 갬성으로 연출을 칼 라르손이 한 거죠. 이게 스웨덴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스웨덴 하면 가구잖아요. 또 북유럽 하면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죠. 가족의 공간, 따뜻함,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공간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때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던 게, 스웨덴의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집에 엄마가 친구한테 밥을 안 주고 자기 자식한테만 밥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비인간적인 문화인가. 그래서 이 가족이란 게 자기 가족한테만 따뜻하고 외부인한테는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문화인가? 이걸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으니까 문화적 차이니까요. 근데 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남미 쪽 혹은 라틴 문화 계열과 우리나라와 좀 맞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초대를 했는데 밥 안 먹이고 보내냐고. 멕시코 같았으면 맞아 죽는다예요. 밥 안 먹이고 보내면. 그런 거는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하죠. 근데 스웨덴은 이게 이상한 문화가 아닌가 봐요. 네, 아무튼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게 실제라는 얘기겠죠. 네, 뭐 그런데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송 너무 오래 했네요. 편집하면 1시간 넘겠네요. 자, 아무튼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이 아니라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